셜록 홈즈, 아서, 코난 도일. 네 사람의 서명. 원주민의 최후. 식사는 즐거웠다. 홈즈는 기분이 내킬 때는 화려한 언변을 과시하곤 했는데 오늘이 바로 그런 날이었다. 그는 약간 병적으로 고양된 상태에 있는 듯했다. 나는 홈즈가 이렇게 빛나는 것은 처음 보았다. 그는 주제를 바꿔가며 쉼없이 얘기했다. 기적극, 중세 도자기, 스트라디바리우스 바이올린, 실론의 불교, 미래의 전함. 어느 한 분야 빠지지 않는 깊은 식견은 놀랍기만 했다. 빛나는 유머는 며칠간 계속된 깊은 우울증에 대한 반작용이었다. 알고 보니 애설리 존스는 평상시에는 사교적인 사람이었고 식탁에서는 미식가였다.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사건 수사가 막바지에 이르렀다고 생각하니 기분이 좋았고 게다가 홈즈의 쾌활한 기분이 점령되기도 했다. 식탁에서 우리를 한자리로 불러 모은 사건에 대해 언급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식탁이 치워졌을 때 홈즈는 시계를 흘끗 들여다보고 잔 3개 포트 와인을 채웠다. 건배합시다. 그는 말했다. 오늘 저녁 외출의 성공을 위해. 자, 이제 나갈 때가 됐습니다. 왓슨, 자네 권총은 가지고 있나? 내 책상에 군용 리볼버가 하나 있네. 그러면 그걸 가지고 가게. 유비무환이니까. 마차가 현관 앞에서 대기하고 있군. 내가 6시 반까지 오라고 예약해 놓은 마차일세. 웨스트민스터 선착장에 닿은 것은 7시 약간 넘어서였다. 증기선이 한 척 대기하고 있었다. 홈즈는 배를 요모조모 뜯어보았다. 이게 경비장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시가 있습니까? 그렇소. 배 옆에 녹색 등이 바로 그거요. 그러면 그걸 떼고 갑시다. 녹색 등을 떼어내고 우리는 배에 올라탔다. 존스와 홈즈, 나는 고물에 앉았다. 키자비가 하나, 화부가 하나, 그리고 건장한 체구의 경사 둘이 앞쪽에 올라타고 있었다. 어디로 갈까요? 존스가 물었다. 런던 탑으로. 제이콥슨 조선소 맞은편에서 배를 세우라고 하십시오. 경비정은 과연 빨랐다. 우리는 짐 실은 돛담배의 긴 행렬을 쏜살같이 지나쳤다. 우리가 어떤 증기선 하나를 멀찌감치 뒤로 따돌리자 홈즈의 얼굴에 한박웃음이 피어났다. 우리는 강 위에 떠 있는 건 뭐든지 추월할 수 있겠군요. 홈즈는 말했다. 글쎄, 꼭 그렇진 않을 거요. 하지만 우리를 따돌릴 수 있는 배들이 그리 많지는 않을 거요. 우리는 오로라호를 따라잡아야 합니다. 그 배도 속도가 무진장 빠르다고 소문난 배입니다. 여보게 왓슨,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 얘기해 줄까? 내가 그렇게 사소한 이유로 발이 묶여서 답답해 했던 것 기억나나? 응. 그래. 나는 화학 분석에 몰두하면서 마음을 깡그리 비웠지. 어느 위대한 정치인이 그런 말을 하지 않았던가. 최고의 휴식은 다른 일을 하는 거라고 말일세. 그건 사실이네. 나는 탄화수소를 가수분해하는데 성공한 뒤에 다시 숄터 형제의 문제로 돌아갔지. 그리고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다시 생각해 보았어. 나는 애들을 시켜서 강줄기 양쪽을 샅샅이 뒤졌지만 아무 성과가 없었네. 오로라호는 어느 장교나 선착장에서도 발견되지 않았고 그렇다고 집에 돌아온 것도 아니었어.
하지만 범인들이 자신의 흔적을 감추기 위해 배 밑바닥에 구멍을 뚫어서 배를 침몰시켰을 리는 없었지. 물론 그런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있는 건 아니었지만 말일세. 나는 그 스몰이라는 자가 장께 능하다는 걸 알고 있었네. 하지만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처럼 섬세하고 치밀한 계획을 세울 능력은 없다고 보았지. 그리고 나는 그 자가 런던에서 한동안 머물렀을 거라는 사실을 고려했네. 그 자가 폰디체리 저택을 지속적으로 감시했다는 증거가 있으니까 말일세. 그렇다면 그는 런던의 은신처를 쉽게 떠날 수는 없었을 걸세. 신변 정리를 위해 단 하루라도 시간이 필요했을 거야. 어쨌든 나는 그쪽에 무게를 두었네. 내 생각하고는 좀 다르군. 나는 말했다. 스몰이란 자는 폰디체리 저택에 침입하기 전에 이미 신변 정리를 끝내지 않았을까? 아니야. 난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네. 유사시에는 은신처가 아주 중요했기 때문에 그자는 더 이상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확신이 들기 전까지는 함부로 버리지 못했을 걸세. 그런데 또 이런 생각도 떠올랐네. 조너선 스몰은 짝패의 용모가 기괴해서 아무리 옷으로 가린다고 해도 남의 이목을 끌기 쉽고, 그러다 보면 노우드 사건과 결부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으리라는 거지. 너무 웬만큼 머리가 돌아가니까 말이야. 놈들은 깜깜할 때 은신처를 향해 출발했는데 그자는 아마 밝기 전까지 그곳에 돌아가길 원했을 걸세. 스미스 부인의 증언에 따르면 놈들이 배를 탄 것은 새벽 3시였네. 1시간 뒤면 동이 트고 사람들이 일어나서 돌아다닐 시간이지. 나는 그들이 그렇게 멀리 가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했네. 그자들은 스미스에게 거액을 줘서 입을 막고 최후의 도주를 위해 배를 예약해 놓았네. 그리고 보물상자를 들고 은신처로 달려갔어. 이틀 동안 이들은 신문을 보면서 자신들이 혹시 용의선상에 올라와 있는지 확인할 시간적 여유를 가졌네. 이들은 아마 밤중에 그레이브샌드 항이나 다운스 항에 가서 배를 타려고 할 걸세. 틀림없이 미국이나 다른 식민지로 가기로 했을 거야. 하지만 배를 숙소로 끌고 갈 수는 없지 않나. 그렇지. 나는 배가 눈에 띄지 않아도 그렇게 멀리 있을 리는 없다고 생각했네. 그래서 나는 스몰의 입장이 돼서 그만한 능력을 가진 사내의 눈으로 그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보았지. 스몰은 경찰이 냄새를 맡고 따라왔을 경우 배를 돌려보내거나 선착장에 정박시켜 놓았다가는 쉽게 추적당할 거라고 생각했을 걸세. 그러면 배를 숨겨 놓았다가 원할 때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은 없었을까? 내가 스몰이라면 어떻게 할지 생각해 봤어. 방법은 단 한 가지뿐이더군. 배를 조선소나 선박수리소에 끌어다 놓고 사소한 걸 손봐달라고 하는 걸세. 그러면 배를 효과적으로 감춰놨다가 금세 끌어낼 수 있지. 그거 참 간단하군. 사실 이렇게 간단한 것들이 간과되기 쉬운 법이라네. 하지만 나는 거기에 생각이 미치자 당장 선원복장을 하고 나섰네. 그리고 강변에 있는 조선소를 샅샅이 살피고 다녔지. 난 15번째에도 허탕을 쳤는데 16번째인 제이콥슨 조선소에서 이틀 전에 웬 나무다리 사내가 오로라호를 맡기며 키의 어떤 부분을 손봐달라고 얘기했다는 걸 들었네. 그런데 키는 아무렇지도 않더군요. 라고 감독이 말했네. 저기 빨간 줄이 있는 배가 오로라호지요? 그런데 그 순간 누가 나타나는지 아나? 다름 아닌 실종된 선주 모드케이 스미스였네. 그는 완전히 고주망태가 되어 있었지. 물론 나는 처음에는 그가 누군지 몰랐지만 자기가 어느 배의 주인 아무개라고 고래고래 악을 쓰더군. 오늘 밤 8시에 배를 찾으러 올 거요. 스미스가 말했네. 명심하시오. 8시 정각위에다. 내가 이따 두 신사 양반을 태우기로 했는데 기다리기를 아주 싫어하는 분들이거든.
그자들은 스미스에게 돈을 듬뿍 집어준 게 틀림없었네.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 마구 뿌려대는 걸 보니 알겠더군. 나는 스미스의 뒤를 밟았네. 하지만 그 술집에서 들어가더니 영 안 나오더군. 그래서 조선소에 다시 갔다가 우연히 내 밑에 있는 아이 하나를 만나서 녀석한테 배를 지키라고 했지. 그 애는 강가에 서 있다가 배가 출발하면 손수건을 흔들기로 했네. 우리는 좀 떨어진 곳에서 기다려야 해. 그러니 우리가 범인을 잡고 보물을 되찾지 못한다면 그거야말로 이상한 일이 될 걸세. 그자들이 진범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선생은 계획 하나 치밀하게 세웠소이다. 존스가 말했다. 하지만 내가 선생이라면 경찰 일개소대를 제이콥슨 조선소에 배치해놓고 그자들이 오자마자 당장 체포할 거요. 그게 잘 되진 않았을 겁니다. 그 스몰이라는 자도 꽤 약삭 빠른 인간이니까요. 그자는 미리 사람을 보내 정찰한 다음 조금이라도 눈치가 이상하면 일주일 더 은신처에서 납작 엎드려 있을 겁니다. 하지만 모두케이 스미스를 족쳐서 그들의 은신처를 알아낼 수도 있지 않나? 나는 말했다. 그렇게 했다면 시간만 낭비했을 걸세. 내가 보기엔 스미스가 그들의 거처를 알고 있을 확률은 1%밖에 안 되네. 술 마실 수 있고 돈 많이 받는데 구태여 질문은 무엇하러 하겠나? 그자들은 아마 스미스에게 사람을 보내서 연락할 거야. 그래, 난 모든 가능성을 다 따져봤지만 가장 그럴듯한 건 이거야.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사이에 배는 템즈강의 수많은 다리 밑을 쏜살같이 지나왔다. 런던의 구도시를 지나는데 세인트 폴 성당 꼭대기에 걸린 십자가가 석양의 금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런던 탑에 도착하기 전에 황혼이 되었다. 저기가 제이콥슨 조선사입니다. 홈즈는 서리 방향으로 돛과 돛대가 삐죽삐죽 솟은 곳을 가리켰다. 저 나룻배 행렬 뒤에 숨어서 강변을 따라 천천히 오르내리며 기다리기로 하지요. 홈즈는 주머니에서 야간 망원경을 꺼내 잠시 저쪽을 살펴보았다. 저기 내가 세워둔 보초가 있군요. 하지만 아직 손수건 같은 건 보이지 않아요. 하류로 좀 내려가서 잠복하는 건 어떻겠소? 존스가 열띤 표정으로 의견을 내놓았다.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모두들 흥분하고 있었다. 그것은 지금 일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잘 모르는 경찰관과 화부들도 마찬가지였다. 우리가 뭐든지 당연하게 여길 권리는 없습니다. 홈즈가 대답했다. 그자들이 하류로 내려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긴 하지만 그래도 장담할 수는 없으니까요. 여기 있으면 조선소의 입구가 한눈에 들어오지만 그쪽에서는 여기가 안 보입니다. 오늘은 날이 밝아서 환할 겁니다. 우린 여기에 머물러야 합니다. 저 가스등 아래 사람들이 얼마나 모여 있는지 좀 보십시오. 저 사람들은 조선소에서 일하고 나오는 모양이요. 저들은 더럽기 짝이 없는 몰골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나는 모든 인간의 내부에는 어떤 불멸의 불꽃이 하나씩 숨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 사람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나진 않을 겁니다. 뭐 거기 어떤 선험적 개연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이란 참 불가해한 존재이지요. 어떤 사람은 인간을 가리켜 짐승의 내부에 숨은 영혼이라고 했네. 나는 말했다. 그런 주제에 관해서라면 위누드 리드의 책이 볼만하지. 홈즈는 말했다. 그는 개체로서의 인간은 풀 수 없는 수수께끼이지만 군중 속의 인간은 수학적 확실성이 된다고 했네. 예를 들면 우리는 한 개인의 행동을 예측할 수는 없어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행동을 정확하게 말할 수는 있지.
개체는 다양하지만 확률은 일정하다네. 이것이 바로 통계란 것이지. 그런데 저거 선수건 아닌가? 저쪽에서 뭔가 하얀 걸 흔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 자네 밑에서 일하는 아이군. 나는 외쳤다. 육안으로도 아주 잘 보이네. 아, 저기 오로라후다. 홈즈가 외쳤다. 무섭게 달리는군. 여보게 기관사, 전속력으로 갑시다. 저 노란 등불을 단 배를 따라가십시오. 맙소사, 만약 저 배가 더 빠르다면 나는 절대로 나 자신을 용서하지 못할 거야. 오로라호는 조선소 입구에서 슬그머니 미끄러져 나와 두세 척 작은 배 사이를 지나더니 어느새 속력을 높이고 있었다. 이제 그것은 엄청난 속도로 강물 위를 날듯이 달려갔다. 존스는 침중한 표정으로 배를 바라보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저건 너무 빠르군. 우리가 따라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 따라잡아야 합니다. 홈즈는 이를 악물고 외쳤다. 화부, 석탄을 더 넣으시오. 속도를 최대로 높여요. 배를 태워먹는 한이 있더라도 우린 저놈들을 잡아야 하오. 이제 우리는 속력을 높여 오로라호를 뒤쫓고 있었다. 노에서는 요란한 소리를 내며 불길이 타오르고 강력한 엔진은 거대한 기계 심장처럼 부릉거렸다. 날렵한 유선형의 뱃머리는 고요한 강물을 가르며 좌우로 두 줄의 흰 파도를 밀어보냈다. 엔진이 요동칠 때마다 우리의 몸은 튀어오르며 덜덜 떨렸다. 이물에 붙어있는 큰 랜턴의 깜빡거리는 노란빛이 앞으로 길게 퍼져나갔다. 오른쪽 앞으로 시꺼멓게 보이는 것이 바로 오로라호였다. 뒤에 남은 새하얀 포말은 그것이 얼마나 빨리 달리고 있는지를 알려주었다. 우리는 나룻배, 증기선, 상선 사이를 요리조리 뚫고 지나갔다. 어둠 속에서 사람들이 고함을 질렀지만 오로라호는 아랑곳 없이 번갯불 같은 속도로 달려갔고 우리도 그 뒤를 바짝 쫓아갔다. 여보기 화부, 더 넣어요 더! 홈즈는 엔진실 안을 내려다보며 외쳤다. 무서운 기세로 타오르는 불길이 홈즈의 열중한 날카로운 얼굴을 비췄다. 증기를 최대한 뽑아내요. 좀 가까워진 것 같은데. 존스는 오로라호의 시선을 고정하고 말했다. 정말 그렇군요. 나는 말했다. 몇 분 안에 따라잡을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그 순간 나룻배 세 척을 매단 예인선 한 척이 앞으로 끼어들었다. 기관사는 키를 획 잡아당겨서 간신히 충돌을 면할 수 있었다. 예인선을 돌아서 다시 속도를 냈을 때 오로라호는 이미 200m 이상 앞으로 달아나 있었다. 그러나 아직 시야를 벗어나진 않았다. 어느덧 흐릿한 황혼빛은 사라지고 별이 빛나는 맑은 밤이 되어 있었다. 배의 기관은 최대로 가동되고 있었고 무서운 에너지 때문에 빈약한 선체는 삐걱거리며 요동쳤다. 우리는 서인도 부두를 지나 긴 데포드 고치를 따라 내려가다가 독스섬을 돌아서 다시 올라갔다. 눈앞의 시커먼 형체는 이제 날렵한 오로라호로 바뀌어 있었다. 존스가 탐조등을 비추자 배에 탄 사람들의 모습이 선명하게 드러났다. 한 사람은 고물 옆에 앉아 있었는데 무릎 사이에 놓인 까만 물체 위로 몸을 숙이고 있었다. 그 옆에는 뉴펀들랜드 종이 개처럼 보이는 시꺼먼 덩어리가 있었다. 소녀는 키를 잡고 있었고 시뻘겋게 달아오른 노 앞에 선 스미스 씨가 우통을 벗어붙인 채 죽을 힘을 다해 석탄을 퍼넣고 있었다. 그들은 처음에는 우리가 정말 자신들을 따라오고 있는지 긴가민가 했겠지만 한결같이 따라붙는 것을 보고 추격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터였다. 그리니치에 이르자 두 배 사이의 간격이
300보가량으로 좁혀졌다. 나는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며 사냥도 많이 했지만 템즈강에서 이렇게 미친 듯이 달리는 배를 쫓는 것만큼 박진감 넘치는 사냥을 해본 적이 없었다. 두 배 사이에 간격은 점점 좁혀지고 있었다. 고요한 밤인지라 오로라호의 기관이 부릉거리는 소리가 다 들릴 정도였다. 고물에 앉아 있는 사람은 여전히 갑판 위로 몸을 굽히고 있었는데 두 손을 부지런히 놀려 무슨 일인가를 하면서 가끔 고개를 들고 우리가 얼마나 따라왔는지 살피곤 했다. 우리는 점점 더 가까이 갔다. 존스가 정지하라고 고함쳤다. 질풍같이 달리는 두 배 사이의 간격은 배 네척 길이만큼 좁혀졌다. 산기슭이 선명하게 바라보였다. 한쪽은 카핑 레벨이고 다른 한쪽은 플럼 스테이트 맛이었다. 존스가 소리를 지르자 고물에 앉아있던 사내가 벌떡 일어나서 두 주먹을 불끈 쥐고 흔들며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욕설을 퍼부었다. 두 다리를 벌리고 선 그는 몸은 탄탄해 보였으나 오른쪽 다리가 허벅지로부터 나무 막대기로 되어 있는 것이 또렷이 보였다. 그가 큰 소리로 욕을 퍼붓자 갑판 위에 웅크리고 있던 물체가 움직였다. 그 속에서 나온 것은 기형적으로 큰 머리에 고수머리를 한 키 작은 흑인이었다. 나는 그렇게 작은 사람은 처음 보았다. 홈즈는 벌써 리볼버를 꺼내들고 있었고 이 잔인하고 뒤틀린 인물이 모습을 드러내자 나도 재빨리 총을 꺼냈다. 흑인 사내는 검은색 외투인지 담요인지로 몸을 감싼 채 얼굴만 드러내고 있었다. 그러나 그 얼굴은 꿈에라도 나타날까봐 무서울 정도였다. 나는 야수성과 잔인성이 그렇게 깊이 새겨진 얼굴을 본 적이 없었다. 흑인 사내의 조그만 눈이 어두운 빛으로 반짝거리더니 두툼한 입술이 말려 올라가며 흰 이가 드러났다. 흑인은 거의 짐승 같은 분노를 드러내며 뭐라고 주절거렸다. 처자가 손을 올리면 총을 쏘게. 홈즈가 나지막하게 소곤거렸다. 두 배의 간격은 이제 배 한 척 길이만큼 좁혀졌다. 두 사람이 서 있는 모습이 똑똑히 보였다. 백이는 다리를 벌린 채 거친 욕설을 내뱉었고 추한 용모의 남쟁이는 탐조등 불빛 속에서 우리를 향해 튼튼한 누런 이빨을 갈고 있었다. 밤이지만 날씨가 맑아서 그들의 모습이 선명하게 시야에 들어왔다. 우리가 보고 있는 앞에서 흑인은 자만한 짧고 둥근 막대를 옷 속에서 뽑아들더니 입에 물었다. 두 개의 권총이 동시에 불을 뿜었다. 흑인은 숨막히는 기침 소리와 함께 두 팔을 벌리고 옆으로 강물에 빠졌다. 희게 부서지는 물결 속에서 잔인하고 무서운 두 눈이 언뜻 드러났다. 바로 그때 나무다리 사나이는 소년을 밀쳐내고 키를 세게 잡아당겨 뱃머리를 남쪽 강기슭으로 돌렸다. 우리도 재빨리 뱃머리를 돌려 바로 몇 미터 뒤까지 쫓아갔다. 우리가 바짝 쫓아갔을 때 오로라호는 이미 강기슭에 다가가고 있었다. 그곳은 황량하고 적막한 곳이었다. 밝은 달빛이 고인 무릉덩이와 부패한 수생식물이 깔려있는 넓은 늪지대를 비추었다. 배가 철퍽하는 소리와 함께 진흙두기에 올라서면서 이물은 허공에 뜨고 고물은 수면과 평행해졌다. 도망자는 비호같이 배에서 뛰어내렸지만 나무다리가 질척거리는 늪에 깊숙이 빠지고 말았다. 사내는 발을 빼려고 발버둥 쳤지만 헛수고였다. 그는 한 발자국도 떼어놓지 못했다. 사내는 무기력한 분노 속에서 고함을 지르며 미친 듯이 성한 발을 버르적거렸지만 그럴수록 나무다리는 끈적끈적한 진흙탕에 깊숙이 빠져들어갔다. 우리가 오로라호 옆에 배를 댔을 때 나무다리는 땅속에 워낙 깊이 박혀서 그것을 끌어내기 위해 우리는 뒤에서 밧줄을 던져주어야만 했다. 조너선 스몰은
고약한 물고기처럼 밧줄에 매달려 우리 쪽으로 딸려왔다. 스미스 부자는 풀이 죽은 채 배에 앉아 있다가 명령대로 순순히 경비정으로 옮겨 탔다. 우리는 오로라호를 끌어내서 경비정 꽁무니에 묶었다. 인도풍 장식이 새겨진 단단한 철제 상자가 갑판 위에 놓여 있었다. 이것이 바로 숄토 형제의 불길한 보물이 들어있는 그 상자임이 틀림없었다. 열쇠는 없었지만 무게가 상당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경비정의 작은 선실에 옮겨 실었다. 우리는 다시 서서히 상류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사방에 탐조등을 비췄지만 물에 빠진 안담한 원주민의 흔적을 찾을 길이 없었다. 지금 템즈강의 시꺼먼 진흙바닥 어디엔가는 이국에서 온 이상한 손님의 뼈가 묻혀 있을 것이다. 이걸 좀 보게. 홈즈는 목재 승강구를 가리키며 말했다. 우리 총보다 한 박자 빨랐네. 우리가 서 있던 바로 뒤편에 낯익은 독침이 박혀 있었다. 우리가 권총을 발사한 순간 그것은 우리 사이로 날아와 박힌 것이 틀림없었다. 홈즈는 그것을 보고 웃으며 아무렇지도 않은 듯 어깨를 들썩였지만 솔직히 말해서 나는 끔찍한 죽음이 그토록 가까이 왔다는 사실에 등골이 서늘했다.